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만큼이나 자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사연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오시다가 최근 충격받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서도 마음 아팠던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 중에 자식을 가리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몇이 되었든 다 소중하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사용하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게스트가 그러더군요. 다 아픈 것은 맞지만 그 중에 더 많이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 역시도 엄청 공감하고 있답니다. 저희 막내딸이 제게는 다른 손가락들보다 유난히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렇게 자식이 셋이랍니다. 막내가 태어났을 때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시댁이 유난히 딸아이가 귀한 집이었거든요. 남편도 3남매 둘째로 남자 형제뿐이고 다른 집들도 아들만 있지 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딸아이를 보려고 온 친척들이 몰려들었을 정도였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시부모님들이 막내를 너무 예뻐하셔서 늘 안고 다니셨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막내가 모유를 먹을 시간인데도 데리고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엄청 고생을 했었죠. 하여튼 우리 막내만큼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막내는 집안에서 사랑둥이, 보물 같은 아이였답니다. 주변에서 자꾸 말을 걸어주고 예쁘다고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래보다 말도 일찍 시작했고 글자나 숫자도 무척이나 빨리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다닐 때는 웅변대회나 합창대회에 나가서 곧잘 상도 받아왔죠. 그랬던 우리 막내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학교만 다녀오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조잘거리던 딸아이가 그날따라 집에 와서 풀이 푹 죽어있더라고요. 너무 들떠있어서 억지로 가라앉혀야 할 정도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친구랑 싸웠어요.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자꾸 내 탓이라고. 내가 안 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짓말한다면서 엄청 화내잖아요.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좀 생긴 모양인지 싸웠다고 많이 속상해했죠. 딸아이가 확실히 아들과는 다른 것이 아들은 싸운다 싶으면 주먹이 오가는 바람에 사과하러 다니기 바빴는데 딸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오해였다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달래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이런 일이 학교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그냥 친구들이랑 다퉜나 보다.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지 정도로만 생각했죠. 실제로 그날 이후 막내에게 물어보니 좋게 넘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답니다. 그 이후 막내는 집에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사춘기라서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하긴 아들 녀석도 중2가 되면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아빠랑 쑥덕거리는 일이 많았기는 했죠. 엄마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아빠랑은 뭐가 그렇게 잘 통하는지. 평생 엄마 편 할 것 같았던 놈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속상하기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는 또 다른 것이 입을 꾹 다물고 이야기를 도통 하지 않으려고 들더라고요.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입에 풀이라도 바른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선배 엄마들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것도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워낙 뭐든 미루기보다는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주의다 보니 더 힘들었죠.
하지만 막내의 변화는 더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급기야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또래들의 어머니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상상해 본 적도 없던 일이라 충격 그 자체였죠. 저희 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그런 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개근상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하늘이 무너져도 학교는 가야 한다는 주의인데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빙글빙글 돌더군요.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학교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 다니기 싫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를 왜 가기 싫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야? 그냥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요. 막내는 절대 학교는 다니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크게 소리도 못 지르겠고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급기야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학교를 가지 않을 지경까지 왔죠. 저는 혹시 학교 생활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싶어 학교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담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만 하지 평소 잘 지낸다고 알고 있었던 애들도 모른다는 말만 하지 속에서 천불이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놀랍게도 남편이 그런 막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 반대하는 제 입장만 이상해졌고요.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제 딸아이의 자퇴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딱 하나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자퇴 이후 딸아이가 혼자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정말이지 알아누웠어도 예전에 알아누웠을 거예요. 막내는 혼자서 꾸역꾸역 수능도 보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빨리 결정되어서 정말 말썽 하나 없이 잘 지내더군요. 자퇴로 제 속을 뒤집은 것이 꿈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실제로 저도 점점 잊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죠. 사색이 되어서 퇴근한 딸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애들 아빠도 저도 응급실로 달려갔죠. 병원에서는 큰 문제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는 것을 없었던 저희로서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저희는 정신을 차린 막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자퇴를 하던 그때처럼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도 일시적인 일이라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걱정되었어요. 자다가도 벌벌 떨던 막내의 얼굴이 생각나서 벌떡벌떡 일어났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오버한다고 했지만 막내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말수도 줄었고 식욕도 없는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제 눈에는 애가 점점 말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다른 가족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그렇게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막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던 날, 막내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퇴근한 막내는 가족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죠. 자퇴를 언급했던 그날처럼 말이에요. 저는 역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하지만 막내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너 봄에 응급실 실려간 이후로 계속 안색도 어둡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뭐야.
엄마가 알면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래요. 더 늦기 전에 시작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뭘 하고 싶기에 갑자기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하는 거야? 남편까지 나서서 무슨 일이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했지만 막내는 천천히 이야기하겠다고만 했죠. 누가 봐도 핑곗거리가 없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면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라도 하지. 이렇게 다 큰 딸아이 회사에 찾아가 퇴사 원인이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딸아이가 퇴사를 결심하고 이미 사표까지 제출했다는데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막내는 퇴사를 하고는 집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게 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택배가 자주 오더니 그것도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끝이었죠. 저는 막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큰며느리가 말리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이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막내는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나마 전혀 하지 않던 외출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더니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남편은 용돈을 일체 주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방에 틀어박히고 나서부터 한 번도 제게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죠.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큰며느리와는 대화가 잘 통하는지 두 사람이 종종 밖에서 만난다는 것이었어요. 큰며느리는 무슨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게 막내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제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막내를 기다려줄 때라고 말이죠. 저는 정말 큰며느리의 그 말 덕분에 참고 있을 수 있었답니다. 막내를 향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던 그때 저희 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둘째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줄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한 번도 저희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도 잘만 짝을 찾아오더라고요. 친구들은 선을 알아봐야 한다는 등 결혼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걱정이 너무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말이죠. 큰애 결혼을 시키면서 이미 겪은 일이라 그런지 둘째는 상대적으로 긴장이 덜 되더군요. 큰며느리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이 낫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식당까지 예약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싶었는데 문제는 막내였죠. 막내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딱 버텼어요. 갑자기 마트를 지키고 있겠다나 뭐라나. 평소에는 마트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것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마트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겠다고 했죠. 뭐 그 자리에 막내가 꼭 갈 필요는 없기는 했어요. 그냥 인사만 하는 자리인데 막내가 안 가더라도 따로 보던가 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빠들 마음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특히 막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둘째다 보니 어떻게 그 자리에 안 올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막내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저와 함께 나갔답니다. 작은 며느리가 된 아이는 첫눈에도 생기가 넘치더군요. 큰며느리는 어른들이 어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얌전했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정반대였죠. 애교도 많고 처음 보는 큰며느리라 막내에게도 스스럼없이 말을 걸었어요. 오죽하면 말수가 없는 막내도 둘째가 묻는 말에는 넋이 나간 모습으로 대답을 다 하고 있었죠. 큰며느리는 큰며느리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저는 좋더군요. 그 뒤로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잡힌 이후로 작은 며느리는 종종 집으로 놀러왔어요. 작은 며느리가 오는 날에는 막내도 거실에 나와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큰며느리와 함께 깔깔거리며 웃기 바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막내 웃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며느리들끼리 저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쉬운 평강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루는 어린 시절 앨범을 가져다 놓고는 셋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신이 났더라고요. 막내는 평소보다 생기 넘치는 얼굴을 하고는 오빠들이 어땠는지 일화를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딱 제가 알던 막내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며느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머, 아가씨, 대일중학교 나오셨어요? 제 동생도 거기 나왔는데. 잠깐만요. 제 동생 나이가... 아가씨보다 많네요. 아가씨한테는 선배겠어요. 사돈처녀가 그 학교를 나왔어? 우연이네. 학교에서 서로 봤을 수도 있겠다. 우리 애가 학교 다니면서 전교 임원도 하고 그랬거든. 진짜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아가씨 아나. 아가씨, 혹시 김혜경이라고 아세요? 제 동생인데. 글쎄요. 선배들 이름까지 다 기억은 못해서. 그리고 전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데 알겠어요. 제 이야기 하셔도 모를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웃어넘겼죠. 하지만 큰 며느리와 막내는 두 사람이 아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둘이서 눈을 마주하더라고요. 학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막내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라면 전혀 모를 수도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행동은 은밀했죠. 저는 나중에 따로 큰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이기에 그렇게 두 사람이서만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진 모르지만 막내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로도 학창시절 이야기가 계속되자 막내는 눈에 띄게 말수가 확 줄어들었죠. 큰며느리는 그런 막내를 대신하듯 작은 며느리 이야기에 맞장구 치면서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그 뒤로도 셋은 종종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는데 중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막내는 입을 다물었죠. 막내 학창시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던 학교 선생님을 믿고 그냥 넘긴 것이 잘못은 아니었나 후회가 되었죠. 결혼식을 앞두고 막내는 갑자기 열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돈처녀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날카롭게 생긴 것이 둘째와 전혀 다른 이미지였죠. 같은 부모를 둔 자매라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다르더군요. 생김새는 둘째치고 성격도 완전 달랐는데요. 공손하기는 했지만 조금은 차갑다는 느낌도 들었죠. 작은 며느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돈처녀는 파스타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이블이 5개 남짓밖에 되지 않는 곳이라면서 전혀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저 나이에 벌써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노력했을까 싶어 대견하기만 했죠. 사돈은 두 분 다 작은 며느리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둘이서 의지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오히려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침착하고 듬직해 보이기까지 했죠. 결혼식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사자들만큼이나 가족들도 정신이 없잖아요.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사고는 어떻게든 터지기 마련이고요. 큰애가 결혼할 때는 피아노 반주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막내 친구가 대신 피아노를 쳤거든요. 이번에는 사회자가 말썽이었죠. 식장의 모든 사람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어요. 다행히 사돈처녀가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시계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들 안도하는데 사돈처녀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동안 일을 뚝딱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부모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다른 집 아이들과 내 아이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사돈처녀와 우리 막내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비슷한 또래의 두 아이인데 하나는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 하나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사돈처녀는 사돈처녀고 우리 막내는 막내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조금 더 참아보자 스스로를 달래고 넘어갔죠. 큰며느리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자 드디어 막내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너무 반가워하면서도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죠.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막내가 기특하고 너무 대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저기 면접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막내는 집 근처 카페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오전에 오픈 담당이라고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 일주일은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래, 우리 막내가 저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간 적이 언제더라.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몇십 년은 된 기분이 들었죠. 막내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점 말수도 많아지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때의 막내 같았죠. 일을 하나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만 할 수 있는 걸로요. 저녁에는 자격증 수업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아가씨,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파스타집은 어때요? 제 동생이 지금 점심타임에만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요즘 배달 주문이 많아서 주방이 점심시간에는 전쟁터 같다고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리라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주방이라고 해도 음식 포장이나 바쁠 때 설거지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가씨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을 구한다고 하시니까 시간도 딱 맞고요. 작은 며느리의 제안에 잠깐 고민하는 것 같더니만 막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사돈처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사돈 사이가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색한 사이가 사돈이 아닐까 싶거든요. 차라리 어른들은 좀 낫지 아직 어린 사돈 처녀들끼리 같이 일한다는 것이 되겠나 싶었죠. 하지만 막내가 흔쾌히 가겠다고 했는데 나서서 말리기도 뭐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 날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온 막내는 일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사돈 처녀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홀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상황으로 봐서는 사장이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줘서 힘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막내는 괜찮다고 했죠. 다음 날부터 막내는 오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점심에는 사돈처녀의 파스타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꿋꿋하게 잘 다니더군요. 첫날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땀을 뚝뚝 흘리며 들어와서 걱정을 했는데 막내가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말하기에 가지 말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딸아이는 잔뜩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점심 일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들기에 이렇게까지 지쳐서 돌아오나 걱정이 되었지만 막내는 무조건 괜찮다는 말만 했죠. 그리고 저녁에 자격증 연습 간다고 나섰는데 어깨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종종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날에는 저녁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죠. 이제는 큰며느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지 큰며느리도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막내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가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막내는 오길 어디로 오느냐며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난리가 났답니다. 하지만 막내의 이런 반응을 보자 오히려 더 가고 싶더라고요. 카페는 꼭 오라고 그렇게 말하던 애가 왜 파스타 집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혼자 찾아가기는 좀 그래서 큰며느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죠. 잠시 망설이던 큰며느리도 다행스럽게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가게는 작은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크지 않았어요. 아담하니 예쁘게 잘 꾸며뒀더라고요.
안을 살짝 엿보니 점심시간 끝물에 맞춰가니 바쁜 것도 정리되었는지 홀에는 한 테이블만 손님이 앉아 있었죠. 가게에 들어가자 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권하더군요. 저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자리를 잡고 주방을 슬쩍 엿봤어요. 막내의 뒷모습이 보였죠. 음식 포장을 하는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막내를 좀 불러보자 싶어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부르려던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었죠. 누군가 막내의 머리를 국자로 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사돈처녀였죠. 저는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서 큰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큰며느리 역시 저처럼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야, 너는 어떻게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내가 설거지 제대로 하라고 했지. 지금 그릇 없다고 설거지부터 하라고 했는데 뭐하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요. 요리가 나오면 바로 담아서 내라고 하셔서. 내가 설거지 시켰잖아. 근데 왜 그딴 짓이냐고. 어떤 경우든 내 말이 먼저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머리가 없냐? 같은 말을 몇 번 해야 돼. 학교 다닐 때도 맑게 못 알아쳐먹더니 어떻게 그대로냐? 등신 같은 게 진짜. 야! 내 말이 먼저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하지만 전에 배달은 시간 제한이 있다고 무조건 먼저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것 봐라. 이제 기어오르네? 좀 컸다 이거야?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나불거려. 내가 말했지? 너 똑바로 안 하면 그때 그 사진 다 뿌려버린다고. 한번 해줘? 내가 해볼까? 사돈처녀의 말에 막내는 손을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런 제 손에 물잔을 쥐어주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죠. 주변에서는 계속 큰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요. 말의 대부분은 욕설이었고 간간히 막내의 잘못했다는 말만 들렸죠. 큰며느리는 바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구나! 우리 아가씨한테 트라우마 심어준 인간. 이건 또 뭐야? 사돈처녀는 저와 큰며느리를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정지화면처럼 멈춰섰죠. 막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고요. 홀에 머물러 있던 손님은 무슨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더군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에 막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다가오더군요. 저는 말없이 막내 머리에 붙은 음식물을 떼어내며 막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몇 달을 다녔다니. 그동안 온몸에 땀을 한 바가지 쏟은 사람처럼 지쳐 들어오던 막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그냥 막내를 안아주기만 했어요. 오로지 제가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죠. 그동안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 사이 큰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사돈처녀를 몰아붙이고 있었죠. 그동안 우리 아가씨를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가씨가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행동을 했으면서 반성은커녕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제가 뭘요? 일을 하도 못해서 교육 좀 시키고 있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오죽하면 욕을 했겠어요? 뭘 가르쳐주면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돈까지 쥐어주면서 일 시키는데 그럼 그걸 가만히 두란 말이에요? 뭐 저는 땅 파서 장사해요? 교육? 요즘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곳이 어디 있는데. 그리고 방금 한 말, 그게 과연 교육 도중에 나올 만한 말이야? 진짜 언니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야, 넌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 나이 많으면 뭐? 나이 많은 게 뭐라고 반말이냐고. 그리고 방금 내가 뭘 했는데. 일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그게 교육 아니고 뭔데?
사돈처녀는 큰며느리가 따지고 들자 자신도 화가 났는지 반말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갔죠. 저는 막내를 토닥이고는 큰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큰며느리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큰며느리를 뒤로 당기기만 했죠. 제가 앞으로 나선 행세가 되자 사돈처녀도 한풀 꺾인 모양인지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으로 눈앞에 사돈처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가 가게에 울려 퍼졌죠. 사돈처녀는 뺨을 감싸고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았죠. 지금 때렸어요? 나를? 이년이 감히 우리 막내를 건드려? 무슨 일을 얼마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 못하면 자르던가 어디서 사람 머리를 국자로 쿡툭 치면서 욕을 해. 그게 일 가르치는 거야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사과해. 사과요? 사돈 어르신, 제가 어른 대접해드릴 때 그만하고 그냥 가세요. 제가 무슨 사과를 해요. 일 가르치는 중에 끼어들어서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싶으신 모양인데 됐습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어? 그따위로 행동하고도 잘못이 없단 말이지? 그럼 마지막 사진은? 사진 뿌린다며? 여기 있는 사람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으니까 무슨 소리냐고 잡아댈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사진이요? 그건 저 말고 따님한테 물어보시죠. 제가 무슨 사진 가지고 있는지. 사돈처녀는 사과는커녕 잔뜩 얼굴에 비웃음을 띄우고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막내를 가리켰죠. 막내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고 있었어요. 큰며느리는 제게 빨리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사과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그리고 사진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막내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막내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몸을 떨기만 했어요. 저는 큰며느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죠. 답답함에 머리가 터질 정도였어요. 제가 사돈처녀에게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하자 막내가 필사적으로 제 손을 잡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답답하게 굴지를 말고 말을 해보던가. 사돈처녀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린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숨길 거야. 엄마가 알아야 널 도와줘도 도와줄 거 아니야. 엄마가 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저한테. 실망? 내가 실망하면 엄마는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네 편이야.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돌을 던진다고 하면 엄마가 다 막아줄 거야. 엄마는 너한테 그런 사람이야, 이거사. 제 말에 막내는 울음을 터뜨리고는 떠뜸떠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정말이지 막내의 이야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했죠. 그리고 이런 큰일을 그동안 어떻게 혼자서 안고 살아왔는지 알아봐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미안했죠. 막내가 처음으로 제게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 이후 다시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서 막내를 따돌리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이 집에 갈 때도 따로 가게 되고 가끔이지만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하다가 막내를 보고 놀라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막내는 그게 따돌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학년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행동들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죠. 체육복이 사라진다거나 시간표가 바뀐 것을 막내 혼자만 모르고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했어요. 심지어 막내가 제출한 수행평가 결과물도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막내는 학교 선생님과 이 일을 상담했지만 학교에서는 주범이 되는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반성문만 쓰게 했다고 했어요. 막내를 괴롭힌 아이들은 반성문을 쓰고 나면 더 심하게 막내를 괴롭혔고 그것은 육체적인 괴롭힘만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막내의 핸드폰으로 온갖 욕설이 담긴 문자를 연속적으로 보낸다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들려준다거나 하면서 정신적으로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더라고요. 막내는 집에서 걱정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일들을 참고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턱하고 막혔어요. 말만 들어도 이렇게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진정이 안 되는데 그 시간을 혼자서 견뎠을 막내의 마음은 짐작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시간들의 미안함과 저에 대한 원망으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와 막내는 둘이서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저는 사돈처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사돈처녀가 말한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요. 막내는 몇 번 입을 달싹이며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데 작은 며느리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머리는 산발이 된 것이 정신없이 달려온 모양이었죠. 큰 며느리가 자신이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동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사과부터 했어요. 저는 그런 작은 며느리를 말리며 막내에게 사돈처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막내는 한숨을 내쉬더니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들었던 것보다 더욱더 충격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이야기가 막내의 입에서 나왔어요. 막내는 집과는 거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었어요. 사실 바로 옆에 학교가 있는데 뭐하러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곳까지 가느냐고 제가 정말 많이 말렸거든요. 하지만 막내는 꼭 그 학교여야 한다고 했죠. 그 학교에 배정받고 좋아하는 막내를 보면서 그 학교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했었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근처 학교를 벗어나면 자신을 괴롭히던 무리들과도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가장 심하게 괴롭힌 아이 하나와 함께 그 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했죠. 학기 초반에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아이와 마주쳤는데 막내를 보며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막내는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사돈처녀라고 했어요. 그 학교에서는 짝언니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학년은 다르고 반과 번호가 같은 사람을 지금 말로는 멘토와 멘티처럼 짝을 지어서 학교 적응을 도와주도록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막내를 괴롭히던 아이의 짝언니가 사돈처녀였죠. 막내는 그래봤자 자신을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 중학교 때처럼 자신을 괴롭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이 친구는 사돈처녀 무리까지 끌어들여서 막내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등굣길에 기다렸다가 명찰이나 넥타이를 빼앗는 일은 기본이었고 쉬는 시간이면 막내를 찾아와서는 매점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필 막내의 교실이 유일하게 2학년과 함께 쓰고 있었기에 그런 괴롭힘은 더 심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처녀와 무리들이 찾아와서는 막내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내다 팔면 돈이 될 것 같은데 네가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사진이었는데 무슨 사진인데 내다 판다고 그래. 왜 너더러 사라고 했는데. 체육 시간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은 사진이요. 그런 사진을 찍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막내의 말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고등학생들이 못된 짓을 저질러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막내는 그 사진을 빌미로 다른 사진도 찍혔다고 했어요. 신발을 핥으라고 하는 사진이나 아이들 다리 밑을 기어가는 사진 등 말이죠.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사돈처녀를 찾아가 작사를 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몇 달 동안 거길 나간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그만둬야지. 그만두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오빠들 회사에도 보낸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있는 작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물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작은 며느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 마라.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건 다 네 동생 업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동생 대신해서 이렇게 빌게요. 아가씨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죄송해요. 필요 없다. 그따위 사과가 지금 가당키나 하니? 너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고도 미안하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다. 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작은 며느리는 몇 번이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매몰차게 막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죠. 큰 며느리가 오늘은 그냥 가라고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영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막내는 제 눈치를 보면서 작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막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품에 꼭 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죠. 저는 다음날 막내가 큰며느리와 병원에 간 사이 혼자 사돈처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며느리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잔뜩 굳은 얼굴을 하더군요. 저는 욕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눌러 참고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 사진 내놔. 없어요. 어제 언니가 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다 지웠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너 같은 것들이 그걸 지우라고 했다고 다 지웠을 리가 없지. 웃기지 말라 그래. 어딘가 따로 챙겨둔 거 다 안다. 싹 가져와. 정말 없어요. 어제 언니가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다 부쉈다고요. 저는 바닥에 붙어 빌던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다른 친구 누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죠. 사돈처녀는 1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말하고는 그 사진도 자신의 폰으로 찍은 것이라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10년이 지난 사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무슨 이유로? 왜? 우리 막내 찾아와서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었어? 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도 잊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친구 녀석 하나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 그 애가 사수더라고요. 그 얘기해서 기억났지 아니면 평생 잊고 살았을 거예요. 사진도 친구가 자기한테 뭘 자꾸 일을 시킨다고 하면서 찍어놓은 거 혹시 아직 가지고 있냐고 물어서 그때 찾아봤어요. 그럼 그때 막내가 회사 그만둔 것도 다 관련이 있었다는 말이네? 아니죠. 저는 사진만 건네줬지 그때 일과는 아무런 관련 없어요. 그 사진이 원인이었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럼 이번에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친구 녀석들이 재밌겠다고 해서. 귓가에 억지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니 이건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싶었죠.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과거 사진을 언급한 그 여자나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돈처녀나 인간 취급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인간들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돈처녀가 따라 나오면서 자신의 언니인 작은 며느리는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집에 들어온 저는 아직 오지 않은 막내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문을 나서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회사도 그만둔 이유가 그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죠.
저는 그 누구도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게 만들고 싶었죠. 저는 가족들에게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넣었어요. 큰며느리에게 막내를 부탁하고 나간 곳에는 작은 며느리가 죄인처럼 앉아 있었죠. 내가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났기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보자고 하시는 이유는 뭐고요? 막내 모르게 보자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저 물건부터 치우고 말하자. 나는 저 꼴 보기 싫다. 작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만 했죠. 결국 작은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야 저는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은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눈앞에 있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실 뿐이었죠. 저는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돈처녀와 있었던 일까지 모조리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했어요. 사진 이야기가 나오자 성질 급한 작은아들은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죠. 작은아들은 당장이라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였고 큰아들은 그런 작은아들을 말리면서도 분노를 숨기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도록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자 날뛰던 아들들도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소리 없이 한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더니 겨우 눈을 뜨고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야? 괜찮은 거 맞아? 큰애 말로는 한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트라우마를 만난 것도 문제지만 가족들 생각해서 그걸 참아내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그냥 이 일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가져와서 막내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차마 저를 말리지는 못하겠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작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방금 제가 작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막내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막내도 작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사돈처녀를 생각할 텐데 그것은 막내에게도 절대 못할 짓이었죠.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작은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막내에게 밖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죠. 하루 사이였지만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군요. 마음이 아팠지만 작은 며느리 얼굴 위로 사돈처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안방은 숨막히는 침문만이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저희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가씨나 어머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 앞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밤새 생각했어요. 이 사람 사랑하고 어머님, 아버님을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존경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 잘 안다. 내가 원망스럽겠지.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 동생이 그렇게 엇나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제 앞가림하기 바빴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가씨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고 살았을 텐데. 저희 이렇게 서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막내가 알면 자기 때문 아닐까 상처될 것 같아서 한동안은 숨기기로 이야기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작은 며느리는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큰절을 했어요.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는 작은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돈처녀가 집을 찾아왔어요.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그런 저희 앞에 엎드려서는 언니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그 소식을 들은 작은 며느리가 찾아와 힘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돈처녀는 제 다리에 매달려 무슨 벌이든 자신이 받을 테니 언니만은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모습을 막내가 보는 바람에 작은 아들의 이혼을 알게 되고 말았죠. 당연히 자신 때문에 오빠에게 상처를 줬다고 무척이나 괴로워했지만 작은 아들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막내 너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사돈처녀의 가게는 제가 어떻게 손을 쓸 틈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데려간 모양이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이혼이 마무리되자 어디론가 사라졌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회사에 입사해서 사진으로 막내를 괴롭혔던 직원의 이름을 알아낸 저는 회사로 익명의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피해로 괴로워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이죠. 별거 아니기는 했죠. 제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글이 여기저기 옮겨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학창시절의 문제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도 나도 글을 옮겨가며 직원을 비난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나중에 들었지만 막내를 괴롭혔던 직원은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더군요. 고작 이런 결과로 제 속이 시원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대가를 치른 것이 제게는 중요한 의미였죠. 막내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 이후 자격증을 딴다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공예 자격증이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은 막내가 무슨 공예를 하느냐며 다들 깜짝 놀랐답니다. 워낙 막내가 공예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손재주가 없어서 실과 시간에 도시락 주머니를 며칠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해도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울고불고 얼마나 난리였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만들어서 보냈어야 했는데 그랬던 막내가 저 몰래 따고 있었던 것이 공예 자격증이라고 하니 웃음부터 나왔죠. 큰며느리는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막내가 겪은 일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들이겠죠. 아마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막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딱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막내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참고 버티는 일은 없도록 하겠노라고 말이죠.